1997년 12월 3일 대한민국이 멈춰섰던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집단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은행 셔터가 내려가고 가장들이 거리로 내몰리며 국가 부도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던 차가운 겨울. 그로부터 27년이 지난 지금 정부와 언론은 외환 보유고는 충분하다, 펀더멘털은 견고하다며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화려한 도심의 불빛 뒤편 차가운 경제 데이터들은 1997년과 소름 끼치도록 닮은 평행 이론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냄비 속의 개구리가 서서히 올라가는 온도를 느끼지 못하듯 우리는 지금 소리 없는 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에서는 막연한 공포가 아닌 숫자가 말해주는 냉혹한 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400원을 넘나드는 환율, GDP를 훌쩍 넘겨버린 가계부채, 그리고 마비되어가는 정책 시스템까지. 현재 대한민국 경제를 둘러싼 징후들은 단순한 불황을 넘어 구조적인 붕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과거의 위기가 급성 심장마비였다면 다가오는 위기는 서서히 혈관이 막혀가는 만성 동맥경화와 같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997년 위기 직전과 2024년 현재의 데이터를 겹쳐보며 제2의 IMF가 어떻게 다른 얼굴로 우리 곁에 와 있는지 파헤칠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의 파고 속에서 대한민국호는 정말 안전한가? 아니면 침몰을 앞두고 마지막 파티를 즐기고 있는 것인가? 지금부터 당신의 자산과 생존을 위협하는 경제 위기의 실체, 그 불편한 진실의 문을 엽니다. 위기의 첫 번째 시그널은 돈의 가격인 환율과 금리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불리는 400원 환율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고금리 때문이라며 외부 탓을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1997년 위기 직전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며 달러가 빠져나갔던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무역 흑자국의 지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사실상 적자 상태인 무역 수지, 그리고 해외 주식 직구 열풍으로 빠져나가는 달러는 원화의 가치를 구조적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원화는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율 변동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 펀더멘털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불신임 투표나 다름없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뇌관은 바로 부채의 이동입니다. 1997년이 기업들의 무분별한 차입 경영으로 인한 기업 부채 위기였다면 2024년은 가계와 부동산으로 옮겨붙은 가계 부채 위기입니다.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 100% 상회, 부채 규모 1,900조 원. 세계 그 어떤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이 거대한 빚의 탑은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모래 위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과거 기업들이 빚을 갚지 못해 쓰러졌을 때 은행이 공적 자금으로 살아났다면 이제는 수백만 가구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소비를 멈추고 파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업의 위기는 구조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가계의 위기는 사회 전체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금리가 1%만 올라도 비명을 지르는 한개 가구의 급증. 이것이 1997년보다 더 무겁고 해결하기 어려운 2024년 위기의 민낯입니다. 위기의 징후가 실체적인 충격으로 바뀌는 작동 원리는 신용 경색 크레딧 크런치, 즉 경제의 피가 멈추는 돈맥경화입니다. 1997년 종합금융사, 종금사들이 기업의 어음을 막아주지 않고 자금을 회수하자 흑자를 내던 기업들마저 줄도산했던 악몽을 기억하십니까? 지금 그 공포의 메커니즘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이라는 이름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빚을 내어 지은 아파트가 팔리지 않고 미분양이 쌓이면서 돈이 회수되지 않자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이 동반부실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설업의 위기가 아닙니다. 금융 시스템 전체를 연결하는 신뢰의 고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경제 위기는 가장 약한 고리에서 시작되어 순식간에 시스템 전체로 전이되는 도미노 게임과 같습니다. 지방의 중소건설사 부도가 하청업체들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지역 금융권의 부실로 결국 중앙금융 시스템의 마비로 확산됩니다. 이미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당시 우리는 지자체가 보증한 채권조차 믿지 못해 시장이 얼어붙는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돈이 시중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믿지 못해 돈을 빌려주지 않는 불신이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량한 기업조차 회사채를 발행하지 못해 고금리 사채 시장을 기웃거려야 하는 상황. 이것이 바로
1997년 종금사 사태의 2024년 버전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 가치의 폭락은 충격을 가속화하는 기폭제입니다. 금융권은 부실을 메우기 위해 담보로 잡은 부동산과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하고 쏟아지는 매물은 가격을 폭락시킵니다.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은행은 대출금 회수 압박을 더욱 거세게 가하는 부채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이 완성됩니다. 멀쩡해 보이는 기업이 현금 흐름이 막혀 쓰러지는 흑자부도, 그리고 집을 팔아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깡통 전세와 깡통 아파트의 속출. 이것이 바로 경제 충격이 작동하는 잔인한 메커니즘이며 지금 우리 발밑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한국은 선진국이기에 남미나 남유럽 같은 국가 부도 사태는 없을 것이라는 한국 예외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의 법칙 앞에 성역은 없습니다. 한때 세계적인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의 몰락이나 정치 논리가 경제를 압도하며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된 튀르키예, 터키 사례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가 재정 규율을 잃고 빚으로 버틸 때 시장은 얼마나 냉혹하게 등을 돌리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반면교사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1997년 위기 극복의 1등 공신은 고환율을 등에 업은 수출 기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환율이 올라도 수출이 늘지 않는 구조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차이나 쇼크의 역습입니다. 지난 30년간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이자 기회의 땅이었던 중국은 이제 기술력을 갖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돌변했습니다. 석유화학, 철강,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에서 중국은 이미 한국을 추월하거나 대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물건을 팔아 달러를 벌어오던 시대는 끝났고 오히려 중국산 원자재와 공산품을 수입하며 달러를 내줘야 하는 적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착시가 거치면서 드러난 한국 제조업의 민낯은 위태롭기 그지없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소수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탓에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흔들리면 국가 경제 전체가 휘청거립니다. 달러를 벌어오는 파이프라인은 좁아졌는데 에너지 수입과 해외 투자로 나가는 구멍은 커졌습니다. 이는 만성적인 경상수지 불안으로 이어져 작은 외부 충격에도 원화 가치가 급락하는 환율 발작의 원인이 됩니다. 벌어들이는 힘은 약해졌는데 빚은 더 많아진 상황. 이것이 바로 펀더멘털은 튼튼하다는 정부의 말과 달리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돈을 빼내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 거대한 파도를 막아낼 수 있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말해 현재 대한민국 통화당국과 정부는 손발이 묶인 진퇴양난 딜레마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1997년 당시 정부가 외환 보유고를 헛되이 낭비하며 위기를 키웠다면 2024년의 정부는 쓸 수 있는 정책적 카드, 즉 실탄 자체가 고갈된 상태입니다.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해 나라 국가는 비어버렸고 경기가 침체되어도 재정을 풀어 경기를 부양할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과거 금융위기나 팬데믹 때처럼 정부가 돈을 뿌려 위기를 모면하는 시나리오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의 처지는 더욱 절박합니다. 900조 원의 가계부채라는 거대한 인질이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물가와 환율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자니 가계와 자영업자가 줄도산할 것이 뻔하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리자니 집값이 다시 폭등하고 원화 가치가 나락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것이 바로 통화 정책의 무력화 단계입니다. 미국 연준 페디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한국도 곧바로 따라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순진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한미 금리 격차와 환율 불안정성은 한국은행의 손목을 비틀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정부가 선택한 유일한 전략은 위기의 이연, 즉 시간을 끄는 것입니다. 부실이 터져야 할 PF 사업장의 대출 만기를 계속 연장해주고 갚을 능력이 없는 차주들에게 상환 유예를 해주며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이 아니라 강력한 진통제를 투여해 통증만 잠시 잊게 만드는 미봉책일 뿐입니다. 역사는 증명합니다. 구조조정을 미루고 좀비 기업과 한계 가구를 연명시킬수록 경제 전체의 활력은 떨어지고 훗날 닥쳐올 청구서의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스템이 위기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는 현실.
이것이 우리가 믿었던 안전판의 허상입니다. 이제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개인이 취해야 할 첫 번째 생존 전략은 바로 현금 유동성의 확보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자산 가치의 하락이 아니라 현금 흐름의 단절입니다.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수십억 원대의 빌딩을 가진 자산가들이 무너진 이유는 그 빌딩의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당장 돌아오는 어음을 막을 현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흑자 도산이라 부릅니다. 지금과 같은 고금리, 자산 침체기에는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이 팔리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평소에는 든든한 자산이었던 아파트가 위기의 순간에는 팔리지도 않고 세금과 이자만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재무 상태표를 냉정하게 점검하십시오. 순자산의 규모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자산 중 3개월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만약 월급이나 사업 소득이 끊긴다면 버틸 수 있는 예비 자금이 있는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공격적인 투자를 멈추고 기대 수익률을 낮추더라도 확실한 현금을 쥐고 있어야 합니다. 위기의 정점에서는 모든 자산 가격이 폭락하여 헐값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현금을 쥔 사람에게 위기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지만 현금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저 지옥일 뿐입니다. 또한 자산의 일부는 반드시 원화가 아닌 달러나 금과 같은 안전 자산으로 분산해야 합니다. 앞서 보았듯 원화 가치의 하락은 구조적인 추세입니다. 국가 경제 시스템이 흔들릴 때 달러는 내 구매력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험입니다. 1997년 환율이 이 영원까지 치솟았을 때 달러를 보유한 사람들은 자산 가치가 2배로 뛰는 효과를 누리며 위기의 파도를 넘었습니다. 원화 예금에만 100% 의존하는 것은 침몰하는 배에 구명정 하나 없이 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Cash is king, 현금이 왕이다. 이 말은 단순한 투자 격언이 아니라 다가올 겨울을 나기 위한 생존의 제일 법칙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생존 전략은 부채의 다이어트, 즉 과감한 디레버리징, 델레버렉싱입니다. 지난 10년이 빚을 내서 자산을 불리는 레버리지의 시대였다면 앞으로의 10년은 빚을 줄여 생존을 도모해야 하는 상환의 시대입니다. 많은 분이 금리가 곧 내려가겠지라는 막연한 희망 회로를 돌리며 높은 이자를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사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시중은행이 실제 대출자에게 적용하는 가산금리는 경제 불확실성과 신용 리스크를 반영하여 오히려 오르거나 고공행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저금리의 추억은 이제 역사책 속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고금리가 뉴노멀이 된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빚은 자산 증식의 지렛대가 아니라 여러분의 발목을 자르는 흉기가 됩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적은 본전 심리와 매몰 비용의 오류입니다. 내가 이 집을 얼마에 샀는데, 고점 대비 얼마가 떨어졌는데 지금 팔아라며 자산 시장의 V자, 반등만을 기다리는 것은 벼랑 끝에서 도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매달 나가는 이자로 인해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면, 그리고 그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자산을 매각해서라도 부채 규모를 줄여야 합니다. 이것은 실패나 패배가 아닙니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지 않기 위한, 그리고 훗날 다시 찾아올 진짜 기회를 잡기 위해 체력을 비축하는 전략적 후퇴입니다. 파산 법정에 서는 것보다 지금 확정 손실을 보고 빚을 털어내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특히 영혼까지 끌어모아 자산을 구입한 경우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까지 얽혀있는 다중채무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대출의 만기 구조와 금리 조건을 현미경처럼 꼼꼼히 살피십시오. 만기가 짧고 금리가 높은 악성 부채부터 최우선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생활 수준을 대폭 낮추고 차를 팔고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여서라도 빚의 절대량을 줄여야 합니다. 위기의 거대한 파도가 덮칠 때 몸이 가벼운 사람은 물 위로 떠오르지만 빚이라는 무거운 돌을 매달고 있는 사람은 심해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채가 없거나 적다는 것은 단순히 이자를 안 낸다는 경제적 차원을 넘어 공포에 질린 시장에서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명심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1997년과 닮아있는 2024년 경제 위기의 평행 이론을 냉정하게 추적해왔습니다. 환율의 경고, 부채의 역습, 그리고 제조업의 몰락, 이 모든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과거의 고속 성장기를 지나
이제는 뼈를 깎는 구조 조정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수축의 시대, Era of Contraction로 진입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단군 일에 가장 돈 벌기 쉬웠던 시대가 끝났음을 인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공격적으로 자산을 불리는 것보다 피땀 흘려 모은 자산을 잃지 않고 지키는 것이 더 어렵고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그 결과가 항상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1997년의 비극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설마 하는 방심이 가장 큰 적이며 미리 대비한 자에게 위기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IMF 당시 헐값에 나온 기업과 부동산을 사들여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탄 사람들은 남들이 공포에 떨 때 냉철하게 현금을 쥐고 기다렸던 소수의 준비된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다가오는 파도는 그때보다 더 높고 더 차가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을 부릅뜨고 파도의 흐름을 읽는다면 우리는 휩쓸려 떠내려가는 대신 파도 위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국가도, 은행도, 그 누구도 당신의 삶을 대신 책임져 주지 않는 각자 도생, 거츠 도성의 시대. 이제 믿을 것은 오직 당신의 깨어있는 지성과 준비된 자본뿐입니다. 부디 오늘 이 영상이 막연한 불안감을 넘어 당신의 소중한 가정과 자산을 지키는 구체적인 행동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소리 없이 오지만 생존은 시끄러운 경고를 듣고 움직이는 자의 몫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